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대략 상위 10%에 속합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약 90%는 10억 원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다수의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한 편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3년 기준 상위 10%에 속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1,430만 원이 필요했어요. 40대의 평균 순자산과 비교해 보자면 그럼 40대의 평균 순자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전체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3,54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균이라는 숫자는 상위 소수의 부유한 가구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순자산의 중앙값, 즉 중간 정도 자산을 가진 가구의 순자산은 약 2억 3,910만 원 정도였어요. 40대는 이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40대의 평균 순자산은 대체로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는 대출을 포함한 자산, 그리고 특히 부동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40대는 주택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이 있지만 동시에 부채도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죠. 따라서 40대의 실제 순자산은 가구마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사례 1. 40대 중반 아파트를 소유한 가정.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40대 중반의 한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이 가정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대출이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순자산은 5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이 가정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약 상위 3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정은 10억 원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유한 축에 속하죠. 그러나 이 가정이 만약 10억 원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위 10%에 들어가게 되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 있을 거예요. 10억 원의 순자산은 단순히 부동산 소유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예금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도 있어요. 사례 2. 30대 후반 투자로 자산을 키운 경우. 또 다른 예로 30대 후반의 창업에 성공해 자산을 빠르게 키운 한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사업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해 자산을 불렸어요. 이런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과 주식 투자 성과가 맞물려 10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10억 원의 자산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위 10%에 속하면서도 더욱 빠른 자산 증식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30대 후반에 10억 원의 순자산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보통은 중소기업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3. 50대 후반 자산 관리와 연금. 마지막으로 50대 후반에 자산 관리를 잘한 한 가정을 생각해 볼게요. 이 가정은 오랜 기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 온 덕분에 1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적절히 투자했으며 대출을 적게 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했어요. 50대 후반이 되면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 상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은 10억 원의 자산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상위 10%에 속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연금 자산과 노후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이들은 앞으로도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억 원의 순자산이 가지는 의미.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10억 원의 순자산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를 의미합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상위 10%에 속하며 평균 가구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죠. 10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하려면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 투자, 저축, 대출 관리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목과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더 높은 경제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10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상위 10% 안에 속하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리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이에 따라 자산 증식의 속도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산 관리 능력과 경제적 기회가 결합된 이들은 더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이어서 10억 원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볼게요. 10억 원이 주는 경제적 자유와 안정성. 먼저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10억 원을 순자산으로 보유한 사람은 단순히 부유한 것 이상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단지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투자 수익을 통해 자산을 더욱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만약 10억 원 중 일부를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넣고 연간 5%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렇게 얻은 수익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산을 재투자하거나 다른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의 강화. 10억 원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도 더욱 강화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상위 10%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내에서 일정한 신뢰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일보 KIGMOM. 이러한 경제적 안정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충분한 자산이 없기 때문인데 10억 원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같은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사례 1.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후반의 부부. 50대 후반에 자산을 모아 은퇴를 준비하는 한 부부를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부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을 마무리한 후 퇴직금과 연금, 저축을 통해 1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을 유지하며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례 20, 30대의 금융투자 성공. 다른 예로 30대 초반에 금융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 사람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소액의 투자로 시작해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결국 10억 원이라는 순자산을 달성하게 되었죠. 이 사람의 자산 증식은 단순히 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투자 타이밍을 잘 맞춘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10억 원을 달성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자산을 키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례 3, 40대 직장인의 자산 형성 과정. 마지막으로 40대 중반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적절한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퇴직 전에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모아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대출을 활용해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의 순자산도 점차 증가해 10억 원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이 직장인의 경우 자산 증식 과정에서 신중한 재무 계획과 적절한 투자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위험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결국 40대 중반에 10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한 그는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서 남은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10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0%에 속하며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순자산 10억 원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사람마다 자산을 쌓는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10억 원을 달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 자산 관리, 그리고 적절한 투자 결정을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갑니다. 이들이 가진 경제적 여유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1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집값을 받쳐줄 세대는 없네. 노령층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건 현금화해야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헌데 향후 더 비싸게 사줄 청년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얼마에 또 몇 명의 노인들이 더 비싸게 현금화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더 비싸게 사주지 못하면 노인들은 집 가진 거지 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다. 충격.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비참한 진실.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이름만 들어도 경제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젊은 시절 경제 부흥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그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은퇴가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들 앞에 닥쳐왔다. 어째서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이들이 직면한 비참한 은퇴 후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례 1. 연금과 현실의 차이. 월 1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김씨 66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 후 은퇴했다.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약 150만 원을 받는다. 얼핏 보면 그 금액이면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씨는 모든 게 비싸졌다며 한숨을 쉰다.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자녀 지원 등 은퇴 후에도 나가는 돈은 끝이 없다. 예를 들어 한 달 전 김씨의 집에 급한 수리비로 200만 원이 필요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상금이나 자산을 소모해야 했다. 연금은 고정된 수입이지만 지출은 계속 변동되며 올라가는 현실, 이것이 베이비 부머들의 고통이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최 씨 70세는 평생 건강을 자신하며 은퇴 후에도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최 씨는 최근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고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만 약 40만 원이 나가고 있다. 그가 받는 연금은 약 180만 원 정도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로 부족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는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의료비 폭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베이비 부머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다. 사례 3. 자녀 부양의 무거운 짐. 정 씨 68세는 은퇴 후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녀가 직업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연금으로 겨우 유지하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 씨는 자녀를 위해 매달 약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본인의 생활비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베이비 부머에게 공통적이다. 젊은 세대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취업난은 부모 세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 연금 외의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 씨의 사례처럼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비용, 최 씨의 의료비 문제, 정 씨의 자녀 부양의 사례는 모두 연금의 한계를 드러낸다.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자산이지만 지속적인 부가 수입이나 투자, 저축 등이 없다면 안정적인 노후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수입을 보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더불어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자신의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인 대책, 노후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재 처한 상황은 냉혹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입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김 씨는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다. 그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생활비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한다. 이처럼 파트타임, 컨설팅, 혹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출 관리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최 씨는 은퇴 후 생활비 절감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교통비나 생활비가 절약돼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며 그는 만족스러워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다. 의료비는 노년기의 큰 지출 요인이다. 정 씨는 최근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과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제 병원을 덜 찾게 되었어요 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는 은퇴 후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다. 사회적 지원과 공동체의 힘. 베이비 부머 세대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역 사회가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다양한 재취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정 씨는 은퇴 후 같은 상황에 처한 이웃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얻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 소비보다 경험의 가치.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소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인 소비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은 은퇴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김 씨는 최근 그림 그리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정 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돈보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경험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라는 말처럼 경험은 노후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와 재테크는 노후 자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많은 이들이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꺼리지만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씨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공부하며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어요. 이제는 월 3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라며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한다. 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저위험 고수익 상품, 부동산 펀드 혹은 실물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자산 규모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의 중요성 지원과 지지.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중요한 요소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 씨는 은퇴 후에는 가정 내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꼈지만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런 관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노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최 씨는 지역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모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라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퇴 후의 삶을 재정의하라. 많은 베이비 부머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인생의 황혼기를 무기력하게 보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김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이제는 지역 전시회에 참여할 만큼 발전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작품을 본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 실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다. 마지막으로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많은 베이비 부머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 대신 적극적인 대처와 다양한 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금 외의 수입원을 고민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건강 관리를 병행하자.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결국 노후의 삶은 연금의 크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후에 겪을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때 은퇴 후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이 자격증 땄다간 시간돈 다 날립니다.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라도 자격증 하나 따서 뭔가 새로운 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간이 생기고 자아 실현이든 생기든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올 때 자격증은 매력적인 대안처럼 느껴지죠. 주변에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땄다, 제과 제빵 배우는 중이다 하라며 자랑하고 유튜브나 블로그에선 퇴직 후 1년 만에 창업 성공 같은 말이 넘쳐나니까요. 근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시간과 돈 들여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쓸 데가 없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돈이 안 되면 결국 남는 건 허탈함과 후회, 그리고 줄어든 통장 잔고뿐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작정 자격증부터 따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자격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은퇴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거나 체력과 현실을 무시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무작정 따면 안 되는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바리스타 자격증 땄는데 일자리도 없고 창업은 꿈도 못 꿔요. 62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학원비 100만 원 넘게 들였고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며 카페 창업을 꿈꿨죠. 하지만 막상 구직 사이트를 뒤져보니 카페 채용 공고의 대부분은 2030대 선호였고 체력도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창업하려니 권리금, 임대료, 인건비까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카페는커녕
자격증만 벽에 걸려 있는 상황. 좋아하던 커피가 부담이 됐어요. 그가 덧붙인 말입니다. 교훈 바리스타는 낭만과 다르게 체력과 감각, 손님 응대가 필요한 고강도 서비스직입니다. 자격증 자체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례 2. 제과 제빵 자격증 땄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쳤어요. 은퇴 후 빵 굽는 삶을 꿈꾼 58세 최모 씨.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며 빵 냄새 나는 따뜻한 인생 2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된 체력 소모의 연속. 새벽부터 반죽하고 굽는 일이 허리와 무릎을 혹사했고 기름기 있는 재료를 다루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급등했죠. 게다가 냉정한 시장 현실은 동네에 이미 프랜차이즈가 포진해 있어서 직접 만든 빵은 팔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돈도 못 벌고 몸만 망가졌어요. 차라리 운동이나 더 할 걸 그랬어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교훈 좋아하는 일이라도 은퇴 후 체력과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강도 육체 노동은 중장년층에겐 위험합니다. 사례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퇴직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64세 박모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초기엔 사명감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도 느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겪는 감정적 소모, 낮은 임금, 밤낮 없는 대기 근무 이건 단순히 보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몇 달 못 가 그만뒀어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자격증은 있어도 실제 현장은 감정 노동의 연속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교훈 자격증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근무 환경은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내 성향과 감정 회복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은퇴 후 자격증은 전혀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작정 시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좋은 자격증도 있고 정말 돈이 되거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현실성 있는 수익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내 건강 상태와 체력이 감당 가능한가? 시장에 수요가 있는가? 또는 나는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 일은 아닌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자격증이 능력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결론 자격증 신중히 따르자. 은퇴 후 자격증은 때론 멋있고 때론 허무합니다. 남들 따라 하다간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결국 상실감만 안게 되죠.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먼저 찾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격증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 2막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필요하면 자격증도 도구가 되겠지만 도구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자격증도 빛을 발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벌고 삶의 의미까지. 꼭 추천하는 실속 자격증 BST3. 은퇴 후에 자격증을 따는 게 다 헛수고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삶의 활력도 얻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현실에 맞는 자격증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은퇴자에게 부담이 덜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도 곁들여서요. 1. 실버 케어 전문가 노인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고령사회가 되면서 어르신 돌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이 이 분야에 진출하면 경험과 공감 능력에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심리적 소통과 상담이 중심이 되는 실버케어 코치 같은 자격은 심리 감정적 소진이 덜하고 교육 강의나 코칭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사례 60세 이모 씨는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을 따고 지역복지관에서 주 2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되지만 세대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보람과 안정감을 함께 얻었다고 말합니다. 팁 단순한 노동보다는 경험과 말을 살리는 분야를 고려해 보세요. 2.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은퇴 후 가장 뜨는 자격증 중 하나가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
홈 인테리어 붐이 불면서 실제 고객집을 정리해주는 서비스 수요가 많아졌죠. 특히 중장년층은 신뢰도 높고 꼼꼼함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5060대 수강생이 많고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사례. 퇴직 후 무기력했던 59세 정모 씨는 정리수납 자격을 취득한 뒤 지인의 소개로 첫 고객을 만났고 월 1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죠. 팁 유튜브나 블로그와 연계하면 강의 영상, 콘텐츠 수익으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3. 방과 후 학교 지도사 평생교육 강사 자격증. 요즘 교육 수요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특히 5060대가 가진 삶의 경험, 인생 이야기, 그리고 특정 전문성은 아이들과 노인 대상 교육 분야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논술 지도사, 창의 미술, 생활과학, 건강교육 등 실생활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해요. 특히 자격증 하나로 평생교육관, 복지센터, 학교 외부 강사로도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죠. 사례. 정년퇴직 후 아무 일도 없던 61세 박모 씨는 방과 후 창의과학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주 3회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팁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나만의 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오래 활동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자격증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소용없어요. 실제 수요가 있는지 꼭 조사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아무리 돈이 돼도 하기 싫은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요. 체력적으로 무리는 없는가? 60대 이후는 특히 건강이 자산입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격증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가? 강의, 콘텐츠,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확장성을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은 도구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자격증 무작정 따지 말라고 했지만 잘 고르고 나에게 맞게 준비하면 정말로 돈도 벌고 삶의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는 거예요. 자격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은퇴 후의 삶이 되어야겠죠? 국민연금만 믿었다. 55세 간호사의 은퇴 후 고백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요,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55세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간호사 김현숙 씨가 겪는 퇴직 후 깊은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 예상액도 확인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 발을 딛고 보니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병원 보험도 끊기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외로움과 불안도 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은퇴 준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사실 이런 이야기는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은퇴 후 삶을 흔들어 놓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1.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국민연금 상위 20만 명, 이들은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이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대입니다. 10년 이상 가입자 평균도 80만 원 전후죠. 그리고 30년 이상 성실히 납입해도 13만 160만 원 수준입니다. 김현숙 씨 역시 3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냈지만 예상 수령액은 월 142만 원. 이걸로 집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를 다 감당하려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퇴직 1년 후 파트타임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다른 준비도 해놓을 걸. 2.
사례 1. 60세 공무원, 연금으로도 부족한 현실. 이성우 씨 60세는 중학교 교감까지 지낸 30년 차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덕분에 은퇴 후 생활은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매달 24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지내다 보니 병원비에 여행비에 손주 용돈까지 나가면서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결국 소일거리 삼아 학원 차량 운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은 많다고들 하지만 고정비는 생각보다 많아요. 국민연금만 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수급자조차 추가 소득을 고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사례 2. 57세 자영업자, 은퇴하자마자 아르바이트 시작. 최정호 씨는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했던 자영업자입니다. 장사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고 나름대로 내가 일반 직장인보다 오래 부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월세 55만 원, 공과금 20만 원, 기본 생활비만 해도 130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 결국 최 씨는 주 3일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이 사례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 은퇴자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4. 사례 3. 55세 간호사,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다. 다시 김현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간호사로 일할 땐 병원 혜택도 많았고 의료보험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모든 혜택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건강검진도 미뤄지고 작은 병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안 가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비급여 항목으로 40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현역 땐 몰랐어요. 은퇴하면 병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돈이 무서워요. 이 사례는 의료 혜택이 끊긴 은퇴자의 불안정한 건강관리 현실을 상징합니다. 5. 국민연금 절대 혼자로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국민연금 오래 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초 안전망일 뿐 단독 생계 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조차 이렇게 권고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소득 보장 역할을 하며 개인적인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근로소득 등과 함께 다층 구조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 활동이라는 삼각형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정적인 노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6. 그럼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주 23일이라도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면 큰 힘이 됩니다. 꼭 힘든 일 말고 본인의 경력이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외에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IRP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상품을 조합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소비 습관 리셋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벌기보다 덜 쓰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소비를 줄이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마무리하며 이럴 줄 알았으면. 김현숙 씨는 지금도 가끔 후회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지 말고 50대에 뭔가 하나라도 준비해 둘 걸. 하지만 그녀는 뒤늦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지역 건강센터에서 간호교육 봉사도 하며 소일거리 수입을 벌고 있죠.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럴 줄 알았으면이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행동하는 거예요. 전문가 칼럼.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합니다. 마이너스 55세 은퇴 간호사의 고백에서 배우는 은퇴 준비의 진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최근 55세 간호사 출신 김현숙 씨가 명의 사례는 많은 은퇴 예정자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료 혜택은 끊기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대 이하였으며 시간은 남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중장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대한민국 은퇴 준비 현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연금의 현실과 실제 은퇴 후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일 뿐 생계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흔히 노후의 보루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대입니다. 10년 이상 납부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80만 원, 3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도 약 13만 16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연금은 생활의 기반이지 생활의 완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 증가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단독으로는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3. 사례 공무원도 마찬가지 은퇴 후의 허전한 수입. 이성우 C60세는 중학교 교감까지 지낸 교육 공무원입니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40만 원을 수령하고 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병원비, 자녀 지원, 손주 용돈, 여가 비용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기며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에도 학원 통학 차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조차도 노후 소득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자영업자, 국민연금 외에 준비 없으면 즉시 위기. 최정호 C57세는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을 꾸준히 했지만 퇴직 후 예상 수령액은 약 118만 원. 그는 월세 55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 및 기타 지출로 인해 생활이 버거워졌고 결국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례 병원직 퇴직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다. 간호사 김현숙 씨는 퇴직과 동시에 병원의 단체 보험 및 복지 혜택이 끊기면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다녀온 날 비급여, 진료비로 40만 원 가까이 나갔고 그때서야 의료 공백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노년기에는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인데 정작 의료 보장이 단절되는 문제가 은퇴자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3. 은퇴 후 삶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소득의 단절. 은퇴의 핵심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의 중단, 즉 소득의 단절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월급이라는 고정소득에 기반했다면 은퇴 이후는 고정지출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의 상대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많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외에 소득원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4.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더 이상 끝판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로서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전략 1.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고령화 사회에서 일은 단순히 소득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정서적 안정, 사회적 소속감, 건강 유지까지. 은퇴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 취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경량 노동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23일 일해도 월 6만 100만 원의 보완 소득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략 2. 국민연금 외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하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등의 제도를 조합해 연금 소득 다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과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3. 소비 패턴 리셋 앤드 지출 최소화.
은퇴 후에는 더 벌기보다 덜 쓰기가 중요합니다. 소비 습관을 리셋하고 고정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 대신 대중교통, 외식 줄이고 홈쿡, 건강관리에 집중하여 의료비 최소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은퇴의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결론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간호사 김현숙 씨의 고백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저는 후회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불안과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 다변화, 연금 보완, 지출 구조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은퇴 후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